사람들은 새 강세장이 시작되어 한참이 지난 다음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강세장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상황이 이토록 나쁜데 무슨 강세장이야? 실제로도 모든 상황이 나쁠 겁니다. 강세장은 흔히 경기 침체가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하기 때문이죠. 주가는 상황이 개선될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대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도 대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현실의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주가는 급등하죠. 4장,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진 변동성. 주식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이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켄 피셔는 말합니다. 미신에 불과하다면서 말이죠. 변동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높은 변동성이 문제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의 변동성은 높은 수준도 아니며 역사적으로 정상 범위입니다. 2008년과 2009년 중 변동성이 더 컸던 해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투자자는 2008년 대폭락한 뒤 2009년 대폭 상승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표준 편차를 보면 2008년엔 20.1%였고 2009년엔 21.3%였죠. 표준 편차는 말 그대로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실적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2008년엔 최대 변동폭이 평균에서 20% 벗어났고 2009년엔 21%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2009년이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2001년 말 기준 1926년 이후 S&P 500의 연 환산 표준 편차는 15.6%였습니다. 1998년 표준 편차가 20.6%로 평균보다 훨씬 컸는데도 주가는 28.6% 상승했죠. 또 변동성이 작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1977년에는 표준 편차가 평균보다 작은 9%였지만 주가는 7.4% 하락했죠. 말하자면 변동성은 주가 예측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표준 편차는 과거를 설명하는 척도이며 과거는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증가 추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급증하는 초단타 매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변동성도 커진다고 비난하지만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에 변동성이 증가했지만 2011년에는 다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변동성이 증가했을 때에도 과거의 정점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죠. 그리고 증가 추세도 아닙니다. 변동성 증가의 주범으로 몰려 널리 욕먹는 희생양이 투기자들입니다. 켄 피셔는 투기 행위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958년 양파 경작자들은 투기자들이 양파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양파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미시간주 하원 의원이었던 제럴드 포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양파 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죠. 그러면 양파의 가격은 안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원유의 표준 편차는 33.2%였는데 양파는 무려 205.9%였습니다. 누군가 투기를 금지하여 시장의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하면 양파의 사례를 떠올리길 바란다고 켄은 말합니다. 투기를 금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동성은 예측 지표가 아닙니다. 상승 변동성, 하락 변동성 모두 변동성입니다. 상승 변동성을 얻으려면 하락 변동성도 떠안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승 변동성이 더 자주 발생하죠. 5장 투자의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누군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성장하는 전략을 제안한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켄 피셔는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하려면 변동성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동성 위험을 제거하면 주식이 하락하는 해에는 손실을 피하지만 72%나 되는 상승하는 해에는 이익을 얻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만 보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물론 국채에 투자하면 현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국채는 확실한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국채 가격은 변동하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적도 있었죠. 이렇듯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변동성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보장 상품이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죠. 앞선 장에서 말했듯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는 변동성이 높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쪽이 적합하다고 켄은 말합니다. 성장에는 변동성 위험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금 보장의 반대죠. 거듭말하지만 하락 변동 없이는 상승 변동성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락 변동성 없이는 상승 변동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켄은 누군가 이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설령 무심코 혹은 모르고 했더라도 나쁜 말이라고 하죠.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선 더 많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켄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죠.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장에서 보았듯 20년 이상의 단위 기간에서는 주식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어느 쪽이 기대할 만한 것인지는 알려줍니다. 인간의 이윤 동기가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간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말은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20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도 경험할 수 있고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변동성을 줄이고 원금 보장을 목표로 한다면 20년 뒤엔 겨우 원금만 유지하는 실적에 그칠 것이고, 변동성을 떠안으며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면 수익률은 물론이고 원금 보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6장 GDP와 주가의 괴리가 폭락을 부른다. 주가 상승률이 GDP 증가율을 훨씬 넘어섰으므로 주가가 폭락해야 한다. 주가 상승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훨씬 넘어섰으므로 주가는 버티지 못하고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겁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실질 성장률의 장기 평균은 3%인데 미국 주식의 성장률은 평균 10%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장기적으로 두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면 주식은 장기간에 걸쳐 폭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 수익률과 GDP 성장률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캔은 말합니다. 주식의 수익률은 GDP 성장률 보다 높을 수 있고 높아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면서 말이죠. GDP가 무엇이고 주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GDP는 산출량 척도이지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닙니다. GDP는 국내 산출량을 측정하는 결함투성이의 불완전한 척도입니다. 국가의 자산이나 부를 측정하지도 않고 단지 경제의 흐름을 측정하는 척도일 뿐이죠. 게다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GDP는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완벽한 지표도 아닙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으므로 GDP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입 초과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중간재를 많이 수입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팔거나 수출합니다. GDP로는 이런 이득을 파악할 수 없죠.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GDP는 줄어듭니다. GDP가 줄어드니 정부 지출 감소는 나쁜 일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은 돈을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파산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기업의 자리는 창조적인 다른 기업이 대체하죠. 반면에 정부는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낭비를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금을 더 거두면 되죠. 사람들은 피거스 국가들의 과도한 부채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캔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채 수준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 국가의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식에 대해 논의해보죠. 지금까지 논의한 주가 상승률과 GDP 증가율의 괴리론과 비슷한 다른 주장 하나가 주가가 너무 빨리 상승했으므로 폭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P 500의 장기 수익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장기간 매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급등한 뒤 거대한 폭락이 두 번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런데 차트에서 1929년을 보죠. 하락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트에선 우리가 아는 대공황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번엔 다음 차트를 보죠. 이 차트 역시 장기 수익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죠. 두 차트는 모두 같은 데이터입니다. 전자는 선형 눈금에 그렸고 후자는 로고 눈금에 그렸을 뿐입니다. 선형 차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이고 로고 차트는 기간이 아니라 특정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칸을 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100에서 200으로 증가하나 1000에서 2000으로 증가하나 둘 다 100%의 상승이므로 같은 기울기로 보인다는 거죠. 장기 수익률을 분석하기에는 로고 차트가 더 적합합니다. 숫자가 커지면서 오는 왜곡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요컨대 1980년 이후 주식 가격이 갑자기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이죠. 주식은 현재나 미래의 GDP의 일부가 아니라 회사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미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죠. 위 그림은 S&P 500 기업의 주당 이익과 S&P 500 지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둘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간 GDP 성장률은 주가 상승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회사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GDP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캔 피셔는 말합니다. 7장 10% 수익률이 영원히 주식 수익률이 10%라면 총 수입에서 10%씩 영원히 꺼내 쓸 수 있겠군. 주식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며 일장을 다시 봐야 한다고 캔 피셔는 말합니다. 반면에 주식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익을 꾸준히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부터 영원히 평균 10% 수익이 나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년 10%를 찾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캔은 이런 낙관론을 어느 선까지는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년 10%씩 꺼내 쓰려는 계획은 끔찍한 재앙을 부른다고 말하죠. 변동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논의했듯 주식은 단기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아서 장기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더 안정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표는 S&P 500의 연 수익률 범위와 빈도를 보여줍니다. 가장 많은 빈도는 20% 이상의 수익률이죠. 그 다음 많은 빈도는 0에서 20%의 수익률입니다. 10% 근처의 수익률은 드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익률의 평균은 10%이지만 실제로 상승할 땐 20% 이상 상승했으며 하락할 때도 그 이상 하락했다는 겁니다. 10%씩 꾸준히 달성해 평균 10%가 아니라 20% 이상 오르고 40% 이상 빠지면서 평균이 10%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됩니다. 이 말인즉 매년 10%씩 찾으려고 계획했다간 마이너스 40%인 해에도 10%를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달러였던 포트폴리오가 80만 달러로 감소했다면 다시 100만 달러가 회복할 때까지 현금 인출을 중단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80만 달러를 새 기준으로 삼고 10%를 인출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계획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해야 될까요? 책에선 전체 목표를 설정한 다음 목표 달성 가능성이 커지도록 자산을 배분하라고 애매하게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다른 저서인 풍요로운 은퇴를 계획하라를 참조하라고 하네요. 8장 고배당주로 확실한 소득을.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확보해야겠어. 고배당주가 잔뜩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최적 자산 배분이 되기 어렵다고 켄 피셔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의 주요 카테고리는 모두 인기를 끌 때도 있고 소외될 때도 있습니다. 고배당주도 예외가 아니죠. 가치주와 성장주가 시장 주도권을 주고받듯이 소형주와 대형주도 번갈아가며 시장을 주도합니다. 고배당주 역시 주식 카테고리 중 하나에 불과한 거죠. 실적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더 작은 것도 아닙니다. 배당이야말로 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진심으로 믿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죠. 배당은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익을 재투자하여 주주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런 기업은 새 장비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인수할 때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재투자하더라도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회사는 배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또 회사가 배당을 지급한 다음에는 주가가 대략 배당만큼 하락하죠. 결국 회사는 소중한 현금을 내주는 겁니다. 아울러 배당에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언제든 배당을 줄일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신용위기엔 은행들도 배당을 삭감했죠. 배당금 지급이 회사가 건전하다는 증거라는 생각도 미신이라는 말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현금이 넘쳐나므로 매우 건전하고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건전한 회사로 봐야 한다는 논리지만 전혀 아니라고 켄은 말합니다. PG&E라는 오랜 기간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배당 수익률 상승은 주가 하락의 결과였죠. 지금은 사라진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 몇 주 전인 2008년 8월에도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배당은 안전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채권이자는 어떨까요? 현금 흐름을 채권이자의 상당 부분 의지한다면 이는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비중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채권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죠. 배당이나 채권에서 현금 흐름을 얻는 방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과 채권 이자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퇴한 사람이든 은퇴를 앞둔 사람이든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보다 투자 총 수익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배당주와 채권을 잔뜩 채우지 않고서도 현금 흐름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켄 피셔는 왜 주식을 팔려 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주식은 팔라고 있는 거라면서 말이죠. 이른바 자가 배당 전략입니다. 대부분은 보유주식 매도를 꺼립니다. 전장에서 말했듯이 이 방법을 쓰기 어려운 해도 있지만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우 쌉니다.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을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팔아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켄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책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네요. 9장 소형주가 항상 우월한가? 소형 가치주가 다른 주식보다 낫지. 전문 투자자와 열혈 지지자들이 흔히 빠지는 미신이 있습니다. 소형 가치주가 본질적으로 우월하고 영원 무궁하도록 우월한 실적을 유지할 거라는 믿음이죠. 켄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실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소형 가치주에만 투자했을 거라면서 말이죠. 현실은 대형 성장주만 사는 사람도 있고 기술주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량주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국의 중형 제약주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를 고집하던 사람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상당 기간 고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놓쳤어. 이제는 놓칠 수 없지. 이제부터는 여기에 잔뜩 실어야겠어. 그러나 이들은 결국 막차를 타기 일쑤죠. 그러고 나면 이들은 자신이 잘못을 또 인정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다른 카테고리가 최고라고 믿으며 또 갈아탑니다. 단지 유행 따라가기일 뿐이죠. 그러나 이들은 유행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행 따라가기가 나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들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최근에 X 카테고리에서 실적이 우월했으므로 X 카테고리가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 그 카테고리가 항상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카테고리가 본질적으로 항상 낫다고 믿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기본 신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신조를 부인한다는 뜻이죠. 경제학 원론은 수요와 공급은 열망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열망은 일반적으로 감소하죠. 공급 역시 열망에 좌우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열망은 증가하죠. 소형주나 기술주 같은 특정 분야의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올라간다면 신규 상장이나 증자같이 공급을 하려는 열망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혹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 증가하는 일도 있죠. 이른바 포모라고 불리는 현상도
그런 예입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 나만 놓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가격과 비례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미디어나 전문가들은 주가의 움직임을 온갖 요소로 설명하려 들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주가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은 모든 요소를 압도하죠. 주식 공급은 장기적으로 거의 무한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그 패턴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이 카테고리에서 저 카테고리로 불규칙하게 떠돌아다니죠.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것은 없다고 캐는 말합니다. 즉 투자자는 한 카테고리와 영원한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현실을 못 보게 하는 일종의 편견이죠. 10장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움직여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약세장 한복판이나 조정장이나 심지어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면 을에 튀어나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켄 피셔는 주식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야 하며 명확한 매수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항상 변동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융이론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고 단기 변동성이 낮아지면 수익도 결국 낮아질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하죠.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즉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은 약세장 내내 주식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의 거친 등락에 지친 나머지 주가가 더 하락할까봐 두려워집니다. 일단 빠져나와서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면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면 왜 약세장의 시작인 시장의 고점에서 팔지 못했을까요? 이번 투자자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해봅시다.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중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약세장이 끝났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요? 아닙니다. 확실성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고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한 때, 이때가 바로 약세장이 바닥에 도달할 무렵이죠. 모두가 확실히 느끼는 확실성은 거의 예외 없이 착각이며 그것도 매우 비싼 착각입니다. 약세장의 바닥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에 기대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강세장 정점은 대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약세장은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약세장은 약세장처럼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죠. 강세장에서도 나타나는 변동성 높은 횡보 국면처럼 보일 뿐입니다. 켄 피셔는 주식시장을 모욕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이 모욕의 대가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장기간 모욕을 줘서 최대한의 손실을 입히는 거죠. 강세장의 정점을 이어감으로써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요란하게 시장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약세장이 왔다는 것을 너무 쉽게 파악하고 달아나 모욕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새 강세장이 시작되어 한참이 지난 다음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강세장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상황이 이토록 나쁜데 무슨 강세장이야? 실제로도 모든 상황이 나쁠 겁니다. 강세장은 흔히 경기 침체가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하기 때문이죠. 주가는 상황이 개선될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대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도 대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현실의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주가는 급등하죠. 이른바 V자 반등 효과입니다. 어리석게도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기다리다가 초기 V자 반등이 주는 막대한 수익을 놓치면 이는 이전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강세장 초기 수익률을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강세장의 평균 수익률은 21%이지만 강세장 첫 해 평균 수익률은 그 2배가 넘죠. 그리고 첫 해 수익률의 거의 절반이 초반 3개월에 나옵니다. 시장은 교활합니다. 약세장 말기처럼 강세장 초기에도 변동성을 키워 대형 강세장이 절대 오지 않을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V자에서 바닥은 거의 예외 없이 1년 동안 유지됩니다. 거의 모든 강세장이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V자 반등 대신 고통스럽게 이어지는 L자 흐름을 기대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강세장이 L자 불황으로 이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단 한 번뿐입니다. 주가가 바닥에 도달한 다음에도 급등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련이 위세를 떨치고 나치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위협했던 기간만이 V자 반등을 가로막은 유일한 사례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단지 반등 시점을 미뤘을 뿐입니다. 주가는 다시 튀어오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